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과거 숲이었던 이 땅에 아주 대대적으로 나무가 다 베어지고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는 거는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숲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 미술관을 설계할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리풀 수장고 미술관 공모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예전에 이제 정보사라는 군부대가 있었던 곳이죠. 국군정보사령부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를 이렇게 보시면은 강남을 개발할 때 크게 4개의 도로가 있어요. 하나는 강남대로가 있고요. 거기서 90도로 가는 테헤란로가 있고, 거기서 90도 가는 영동대로가 있고, 거기서 90도로 가는 도산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큰 도로가 미음자로 강남을 커버하고 있는 도로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 도산대로가 서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은 그 신사역을 지난 다음에 잠원동으로 가는 큰 길이 별로 없어요. 흐지부지 되죠. 거기선 다시 강남대로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테헤란로도 쭉 오다가 보면은요, 강남역 지나고 나서 쭉 가잖아요. 교대 지나서 서초역 지난 다음에 보면은 없어져요. 스탑됩니다. 이제 그게 정보사가 있는 자리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예로부터 그 길이 그냥 쭉 뚫려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그 뒤에 방배동 쪽으로 뚫리면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통과를 못 하다가 얼마 전에 거기가 터널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그거를 그 민간 개발업체한테 팔고 거기서 이제 오피스 단지로 개발을 합니다. 근데 그거 개발을 할 때 거기다가 이제 미술관을 지어서 서울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거기를 어떤 미술관으로 쓸까 고민을 하다가 수장고 미술관이라고 해서 약간 개념이 다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술관이라고 하면은요, 그 미술관에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1년에 얼마씩 컬렉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 컬렉션한 것들을 다 전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수장고라고 하는 창고에다가 다 보관을 하고요. 실제로는 거기에서 한 5% 정도만 여기다가 전시를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어딘가에 창고에 보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립미술관이라고 하는 데서도 1년에 많은 예산을 써서 많은 아트 컬렉션을 하겠죠. 그거를 보관할 창고도 필요한데, 최근의 추세가 그 네덜란드에서 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하고, 그 네덜란드에 가면은 MVRDB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더 팟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유리로 반사되는 거울로 되어 있는 화분 모양에 있는 그 수장고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수장품들을 막 모아놓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보존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에 일부 전시되는 것들, 이런 걸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스위스에 가면은 바젤에 있는 또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헤르조그 드미론이 설계한 그 수장고 미술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가면은 약간 네덜란드에 있는 더 팟이랑 좀 다른 게 조금 더 폐쇄적으로 되어 있어요. 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창고처럼 쓰여져 있는 그러한 수장고 미술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하는 수장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나에서 설계를 해서, 루브르는 어마어마한 보물 창고일 거 아닙니까? 거의 이 시대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같은 창고잖아요. 거기에 있는 엄청난 물건들이 또 전시되어 있는 수장고 미술관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세 개가 되게 대표적인 수장고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나라에다가도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공모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이거를 국제 공모전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가지고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공모전을 주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몇 명의 초대 건축가를 뽑았죠. 노만 포스터라는 건축가도 나오고, 셜록 홈즈 단골 손님이시죠. 그 다음에 헤르조그 드미러는 그 베이징 올림픽 스테디움을 하는 건축가, MVRDB도 우리 서울로 7017이라든지 서울에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 건축가죠. 그 다음에 3XN이라고 또 이제 저쪽 북유럽에 있는 또 하나 약간 재미난 형태를 많이 만드는 그런 건축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의 OCA라는 설계사무소와 메스 스타디즈라는 설계사무소와 그다음에 저희 설계사무소 다 해서 7팀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영광스럽게도 거기에 어떻게 끼었습니다. 근데 끼어서 당연히 저는 너무 거기에 7명 안에 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학교 다니면서 존경하던 그 노만 포스터나 헤르조그나 이런 건축가들, 이미 프리츠커상 받으신 그런 분이랑 같이 경쟁을 해서 공모전에 출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영광이었던 것 같고요.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창피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헤르조그 드미론의 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지어질 텐데, 지금 시간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했던 작품들을 좀 보여드리고 어떠한 컨셉으로 했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나머지 6개의 작품에 대한 간략한, 제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처지는 아니지만은 어떠한 포인트들이 디자인의 컨셉이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맨 먼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했던 이유는 제가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거기서 군부대 생활할 때에는 보면은 숲이 있고 보초 서는 곳이고 또 마침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문헌정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첩보단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무실 위치가 딱 이 미술관이 지어지는 위치였어요. 맨날 제가 소각장에서 그 비밀 서류 소각하고 막 이러던 데였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느 곳보다도 제가 기억이 많은 곳이긴 하죠. 제 기억에는 그것은 그냥 숲속에 있는 군부대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계획안을 보면은 거기가 다 이렇게 숲이 없어지고 오피스 단지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라도 이 땅의 기억은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숲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제 첫 번째 컨셉이었습니다. 역사를 잠깐 보시면은 과거에 이런 빈 땅이었다. 1970년대 이전이었다가 그 다음에 군부대가 들어섰다가 지금은 터널이 뚫렸고요. 그곳이 다른 건물들로 들어서면서 훼손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 코너 땅이 이제 저희 미술관이 지어지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이라는 거의 특징은 뭡니까? 햇빛이 필요 없는 데거든요. 동그라미 모양이든 네모 모양이든 간에 상관없이 창문이 없는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 주변 환경에 이미 안 그래도 테헤란로에 엄청나게 건물이 많은데 또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는 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인면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숲을 회복하는 컨셉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은 딱 이 서리풀 공원 자연이 있고 도심하고 만나는 딱 경계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부가 어떻게 하면은 도심에 속하는 컨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자연에 속하는 컨텍스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의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건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지어야 되는 건물은 예술품이 거기에 10만 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장고이기도 하고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쓰는 공간이어야 되기도 하고 동시에 또 자연을 담을 수 있는 건물이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풀어야 될 숙제예요. 저희들의 컨셉은 그거였어요. 10만 점이나 되는 아트 컬렉션을 위한 집도 짓고 동시에 1000그루나 되는 나무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이 House for Art and Trees입니다. 그리고 그 예술품과 자연 사이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도 즐겼다가 예술품도 즐겼다. 그럴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였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8가지 정도의 아이디어를 갖고 왔는데 일단 이게 수장고여야 되니까 수장고 자체의 어떤 기능에도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수장고를 다 쓸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평면도를 짜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직사각형의 평면도였겠죠. 근데 모든 공간들이 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되게 답답한 딱딱한 공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에다가는 라운지 공간 같은 소프트한 전시 공간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또 하나는 이게 여러 층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층 간의 소통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운데 동그란 어떤 구멍을 뚫어서 다른 층들을 다 볼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바깥쪽 박스로 가게 되면은 되게 효율적인 전시 공간이 있고 안으로 가운데로 들어올수록 원형의 공간에서 소프트하게 전시 공간을 보고 거기서는 경계부에서 내다보면은 다른 층의 사람들과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저희들의 주요 전시 공간의 컨셉이에요. 또 하나는 예술품에는 자연 채광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가운데 그 중정 같은 공간에는 자연 채광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이렇게 쭉 공간을 줄인 다음에 거기서 그 판테온처럼 천창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햇빛이 들어와서 그 소프트한 라운지 공간에다가는 자연 채광이 들어올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시장에 딱 들어가면은 고개를 딱 들어가지고 위로 올려다보게 될 거 아니에요. 자연 채광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 원형의 공간에 예술 작품들이 쫙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일종의 예술 작품을 위한 판테온을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빛을 컨트롤 해야 된다. 그러면 위에 천창을 막아서 내부 공간을 또 여러 가지 빛의 효과를 인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또 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가운데에 있는 보이드 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전시 공간으로도 쓰일 수 있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라운지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디어가 나무를 위한 아파트였어요. 서리풀 공원의 참 주인은 나무였겠죠. 사람이 오기 전에는. 그랬다가 군부대가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점점 나무가 없어지는데 이 IT 단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주 대대적으로 나무가 다 베어지고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많은 나무들을 다 보존을 하려면 건물을 못 지으니까 수직의 어떤 아파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인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원래 있었던 그 식생들을 그대로 옮겨 심자. 이게 메인 컨셉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컨셉이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관에서 봤을 때는 수직의 숲이 하나 만들어지는 느낌이 날 것이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곳은 수직의 어떤 공원이 되는 거죠. 버티컬 파크라고 저희는 이름을 하는데, 그게 만들어져서 계절의 풍경도 볼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가능한 거는 우리의 땅들을 보시면은 대지 면적이 있지만 거기에 건물을 안 칠 수 있는 건폐율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땅 면적보다 안쪽에 건물은 더 작게 배치가 돼요. 근데 이 나무를 위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계부로 최대한 돌려서 만듭니다. 그러면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죠. 건물하고 그 나무를 위한 아파트 사이에. 그럼 그 빈 공간이 사람이 쓸 수 있는 파크가 되는 거죠. 거기에 야간엔 당연히 조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요즘에 친환경 제품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식물의 광합성 할 때 그걸 연계해가지고 전기를 발생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전기를 공급해서 저녁 시간에는 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넣어놓고요. 그런 거가 광합성으로 만든 전기 에너지를 쓰는 인면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각각의 식물마다 토심이 다 요구되는 게 달라요. 어떤 거는 깊은 토심이 필요하고 어떤 거는 낮은 토심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식생들의 그 필요한 토심에 따라서 화분의 크기가 좀 달라지고요. 그 위에 남겨놓은 것들도 달라지겠죠. 그 공간 같은 것도. 그래서 5가지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비네이션을 해서 이 다양한 인면을 만드는 겁니다. 북쪽 사이드에는 햇빛이 없는 데서도 잘 자라나는 그런 식생을 놓고, 남쪽과 햇빛이 잘 드는 곳에는 또 그것에 맞는 식생을 놓고, 그래서 버티컬 파크에다가 그런 그 배치를 해서 공원을 만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 공간을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때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카페테리아 옥상에 있다 나온 사람들, 3층에서 예술품 보다 나온 사람들, 2층에 있다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수직의 연결 공간이 되는 거죠. 안에 들어가서 예술품을 만났다가 바깥에 나오면 자연을 만났다가, 다시 안에 들어가면 예술품 만났다가 바깥에 가면 자연을 만났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계단은 이 버티컬 파크 옆에 계단실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바깥의 풍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버티컬 파크의 필터를 통해서 테헤란로의 긴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풍경이 연출되는 거죠. 미술관에 있을 때 그냥 답답하게 미술품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파크를 내려오고 나갈 때 그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도 있고, 만약에 겨울철이 돼서 추웠다 그러면 안에서만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계단실 안에서.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카페테리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직원을 위한 식당도 따로 있고요. 거기에 가운데 중정을 뚫어가지고 또 다른 공간에서 중정을 느낄 수 있게 자연을 느끼게 해주고, 그 중정에 나가면은 밑에를 내려다보면은 그 판테온의 구멍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부 공간을 쭉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에 가서 볼 때는 한쪽 면으로는 중정이라는 자연이 있고, 반대쪽으로는 서리풀 공원이라는 자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 남산 타워까지 쭉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경계부에 있는 카페테리아를 저희가 만든 거죠. 근데 사실 다음 컨셉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이 IT 단지를 개발을 하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여기 원래 있던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서 택지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건물을 짓는 높이하고 서리풀 공원하고 15m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한 5층 정도 높이가 나는 거죠. 일반적인 건물로 치면은. 그 얘기 뭐냐 하면은, 과거에 제 기억에는 제가 서리풀에서 보초를 서잖아요. 그러면 그 보초하는 길이 완만한 기울기로 다 이 산책로 같이 연결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택지를 만들면서 뚝 잘라가지고 15m의 절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술관 앞에 그 땅에서 보면은 15m의 단단단 되어 있는 옹벽이 서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거는 어떠한 미술관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산책로를 회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 서리풀 공원에 완벽하게 하나의 서큘레이션이 되는 산책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술관 땅이 그걸 잘라먹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미술관이 그 15m를 극복할 수 있는 커넥터가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걸 순환하는 산책로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다른 안들을 보시면 어떤 안들이 있냐면은 전혀 이거를 생각하지 않은 안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해외에서 공모전을 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기억이 다른 거예요, 저희랑. 주어질 때 그냥 택지를 개발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기다 건물 짓는 거가 끝이었던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한국 건축가 셋 다 커넥션을 다 했어요. 세 건축가 모두 다 어떻게든지 서리풀 공원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 다 미술관을 통해서 가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희는 이걸 할 때 핵심은 뭐였냐면은, 미술관을 통해서 이거를 가게 되면은 미술관 표를 끄는 사람만 서리풀 공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술관에 마음 먹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산책을 하는 사람들도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냥 바깥으로 돌려서 통과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버티컬 파크를 통해서 우리가 외부 계단을 통해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는 안쪽에 있는 미술품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던 거가 바깥으로 버티컬 파크도 보면서 동시에 안쪽에 있는 예술품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미술관을 관통하는 동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미술품을 보는 사람은 두 명의 사람이 있는 거죠. 미술품을 보러 온 사람들과 그냥 바이패스하는, 통과하는 산책로의 사람들하고 둘이 공존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산책을 가게 되면은 미술관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매주 한 번씩 가는 미술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52번을 방문하는 미술관이 되는 거죠. 모든 공간은 얼마나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가치가 결정나는 거거든요. 과천에 아무리 좋은 미술관이 있으면 뭐예요? 제가 몇 년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서초동에 있으면 더 많이 가겠죠? 근데 서초동에 있어도 마음 잡고 가지 않으면은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때마다 통과할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든다면은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미술관을 많이 가게 되는 그런 내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 미술관을 설계할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디어는 이게 이제 보통 미술관하고는 다르잖아요. 너무나 많은 소장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인공지능과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기 전에 오늘 내가 목요일날 오후에 3시간 정도 시간이 빈다. 그러면 앱에 들어가서 3시간 빈다고 해놓고 인공지능한테 그 앱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이 물어봐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림이 뭔지 취향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상파 그림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공예품을 좋아할 수도 있고 혹은 단색화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내가 셀렉트를 몇 개를 하면은 인공지능이 그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내 취향을 파악한 다음에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볼 수 있는지 플랜을 짜주는 거예요. 뭐 도착해서 뭐 3층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고 5층에 올라가서 카페에 가서 1시간 정도 밥을 먹고 커피 마신 다음에 내려와서 2층에서 뭘 보고 그 다음에 버티컬 파크에서 바깥 경치 보고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 뭐 5시에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그 시간을 가장 알차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큐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한다. 그게 저희들의 또 주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과거 숲이었던 이 땅에 새로 미술관을 짓는데 그게 미술관만을 위한 미술관이 아니고 미술 작품과 나무를 위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끔 만드는데 그게 단순하게 미술관을 찾아오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옆을 산책하는 서리풀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도 돈 내지 않고서 이 미술관을 관통해서 가면서 미술 작품을 볼 수 있게 하면서 15m의 높이차를 극복해서 서리풀 공원으로 갈 수 있게 한다. 이게 저희들의 컨셉입니다. 정말 훌륭한 디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그렇죠. 심사위원이 그 뜻을 못 알아줬기 때문에 뽑히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심사위원이 저한테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이거 버티컬 숲은 좋은데 파크는 좋은데 겨울철에 같은 때는 못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센트럴파크에 겨울에 사람이 안 갑니까? 다 가요. 이파리가 떨어져도 자연이 있는 곳은 다 갑니다. 여기에 유리로 된 파사드나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파사드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무가 있는 게 훨씬 더 이 도시 컨텍스트에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원으로 연결되는 길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게 돈을 내지 않은 사람, 내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그 미술관은 관통할 수 있게끔 외부 공간이 내부를 관통해서 가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아이디어는 제가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스투트가르트 미술이라고 있어요. 그 스투트가르트 미술관 같은 경우가 도심 한복판에 낮은 곳과 높은 곳을 연결하는 미술관인데 거기에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램프를 통해서 미술관을 관통해서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관통을 할 때 가운데에 있는 중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경험하고서 와, 이게 진짜 기발하다. 왜냐면 그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미술관을 항상 자기의 산책로의 하나의 과정으로 돼서 미술관의 공간과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외부 공간만 체험하고 가게 했다면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부를 관통해서 가서 미술품을 더 보고 갈 수 있게 하자. 그게 저희들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적용을 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작품들을 이제 보시면은 인상 깊었던 작품들은 사실은 3XN 같은 경우에는 외관으로 봤을 때 그게 나무로 만들어지면 되게 우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뭔가 숲하고 연결된 거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구조를 쓰고 나무로 된 마감재를 써서 그걸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아무래도 동양 건축 그러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중목구조거든요. 그게 서양의 건축은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벽 중심의 건축이고 돌이나 벽돌 같은 무거운 재료를 쓰잖아요. 근데 동양의 건축은 목구조로 되어 있는 거가 이 사람들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동양의 지연이 미술관이고 또 숲 옆에 있는 거니까 목구적으로 지연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외관을 수려한 곡선을 만들었죠. MVRDB 같은 경우에는 선물 박스가 있는데 그 열려있는 서랍장 같은 컨셉으로, 그래서 도심 속에 선물 박스가 열리는 거다, 뭐 보석함이 열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큐트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해요. 큐트한 아이디어인데 도대체 그게 이 서리풀 수장고 미술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좋은 건물은 거기 있을 때도 훌륭하지만은 옆으로 옮겨놔서 다른 사이트에 갖다 놨을 때 그때 작동하지 않는 것, 그게 좋은 건축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땅에 있는 기본의 에너지를 잘 이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낙수장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낙수장은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그 폭포 밑에 계단 있고 막 그 시냇물이 흐르는 거 위로 막 테라스가 나 있고 하는 그 멋있는 건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노는동에다가 옮겨놨다. 그러면 그냥 말짱 꽝인 거예요. 그거는 시끄럽기만 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낙수장이라는 프로젝트는 그 땅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 좋은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여기서도 좋고 옮겼는데도 좋다. 빌라사보아가 그 대표적인 거죠. 빌라사보아 되게 좋은 건물이에요. 근데 옮겨서 만약에 판교에 지어도 좋은 건물이에요. 그거는. 그 얘기는 뭐냐? 그거는 완벽하게 그 땅의 특징을 100% 소화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 자체는 되게 좋지만은. 그래서 MVRD의 작품은 되게 재미난 작품이었고 인트레스팅한데 그거는 굳이 거기 안 넣어도 되는 작품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얘기하면 또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해야 되는 얘기라서 똑같은 얘기를 헤르소그 드미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말 나온 게 말씀드리면은 헤르소그 거는 안으로 더 팠거든요. 이 15m 밑으로 더 선큰을 내렸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거기에 좀 의문이 좀 있어요. 그게 과연 이 땅에 더 맞는 것이냐. 그걸 연결을 안 했다는 거가. 뭐 겉으로 보면 하얀색 건물 되게 우아하고 멋있는 건물이고, 이제 그분이 맨날 PT 할 때 말씀하셨던 거가 수장고는 다른 미술학과는 다르다. 이거는 창고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니들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만든 그 마제레 미술관 제가 가서 봤는데 거기는 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수장고의 창고의 기능이 더 강조된. 근데 그거는 그분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왜냐면 MVRDB가 더 팟에서 만들었던 거는 훨씬 더 투명하고 개방되어 있는 걸로도 또 좋은 수장고 미술관이 나왔거든요. 되게 흥미롭고 훌륭한 건축이었다고. 제가 두 개를 다 가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더 좋았던 거는 네덜란드에 있는 MVRDB가 한 수장고 미술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폐쇄적인 미술관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더 개방된 미술관을 만들 것이냐, 그거는 이제 건축가의 성향인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도 되게 훌륭한 건축이 나오겠죠. 그거는 뭐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한국 건축가 분들은 다 강하게 미술관을 이용해서 서리풀 공원으로 갈 수 있는 거가 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넣었다는 점에서는 역시 한국 건축가들은 그 땅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조금 더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노만 포스터는 정말 렌더링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힌 렌더링인데 사실 노만 포스터 로드 노만 포스터죠. 너무 훌륭한 건축가시고 되게 그 자체로도 되게 멋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뭐 딱히 그렇게 이 얘기하면 또 욕먹겠지만 그 서리풀에 과연 이게 어울리는 것인가? 되게 친환경 아이디어도 있고 되게 멋있는 인테리어 로비 공간이고 되게 훌륭하다고 저는 봐요. 되게 막 그 디테일과 보면은 와, 이분 진짜 확실히 포스터 사무실은 진짜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이게 쌓여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미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난간 그러면 다 디자인이 끝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거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이거 보고 그냥 실시 설계하면 될 것 같은 수준으로 디벨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완성도를 보이는 건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닥 거기에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뭐 다들 나머지 분들은 제가 다 리스펙트하고 존경하는 건축가 분들이거든요. 거기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다 훌륭하신 건축가 분들이어가지고 다들 한 수 배웠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프로젝트를 하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그냥 월드컵 본선에 참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서리풀 공모전에 냈던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